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3문을 그동안 많이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3문 위주로 계속 나갈 건데요. 아까 지금 잠깐 놓친 거 말해줄게요. 별건 아닌데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친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여기서 보면 빠르게는 여기가 체언이 아니라 용언의 어간이다까지는 말해줬는데 뒤에는 안 말해줬죠. 용언의 어간 플러스 조사 아니죠? 용언 뒤엔 조사를 붙일 수 없잖아요. 네. 용언의 어간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용언의 어간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 걔는 용언 어간 뒤엔 뭐가 붙어? 어미. 근데 어미인데 어미 종류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사가 아니는데 부사인 것처럼 해주는 애는 전성어미였어요. 부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정리하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공방편 나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전체. 자, 가전체는 수능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왜냐면 고전 3문이 하나 나오는데 대부분 당연히 고전 소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전 소설이 빈도가 높은데 공방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전체 얘도 소설로 보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도 하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학작품에서 문학 수업 시간이든 뭐 문학 시간이든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가전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공방전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뒤에 나오는 국선전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네, 국선생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것은 가전체 소설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되는 설이라고 해서 한문 수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주홍설 뭐 이런 거 배웠죠? 뭐 수업 시간에 한 번 있지 않나? 이옥설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고등학교 국어국어에서 나와요. 네, 그 설이 무엇인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포인트는 그 각각의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이렇게 지금 가전체 소설을 배웠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이제 가전체 소설 뒤에 나오는 것들 있죠?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선생님이 막 강압적이고 부담을 많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인 중학교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숙제를 몰무는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좀 해야겠지만 고등학교 애들도 지금 되게 약간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딜레마인 게 좀 솔직히 말하면 더 해야 돼요. 특히 고등학생들 다시 말하지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야 정상이에요. 막 뽀송뽀송하고 기분이 상쾌하면 안 돼요. 원래 고등학교 수험생활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3학년 되면 거의 이제 공부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약간 눈이 풀려있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 영혼이 없고 시험 끝나고 나면 예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뭐 술 사주세요 뭐 고기 사주세요 막 이러는 거지 그 전까지 공부에 뭐 버닝되어 있는 애들은 거의 초점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단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유튜브라든가 게임에 빠져갖고 잠을 못 자는 건 예외예요.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런 건 잘하고 있어. 정상이야. 이렇게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 거고요. 훌륭하세요. 자, 가전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전체 여기다 좀 쓸게요. 자,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때 한문으로 쓰이다가 얘들아 고려시대에 왜 한문으로 쓰였게? 너무 바보 같은 질문. 맞아. 정답이야. 한글이 없어서. 한글이 없어서 한문으로 쓰이다가 금방 사라진 장르입니다. 공방편은 올해 수능특강, EBS 수능특강에도 기재됐던 주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문학교과서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작품이라서 이것도 선생님이 흔한 작품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작품을 다루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작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로 기록됐다는 의미는 당연히 여기가 한자어 투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자어 투성이고 한자어 투성인데다가 중국의 문화, 중국의 역사라든가 중국의 인물이라든가 중국의 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전체 소설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완전히 다 이 뜻을 다 파악하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도 모르는 뜻이 막 나와요.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한자 뜻까지 다 풀이진 않으면 다 기억하게 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거기 써줄게요. 출제 포인트라고 쓰겠습니다.
뭘 거 같니? 고전 소설에서 고전 문학에서 다 중요한 거. 예, 뭐 인사 매우 훌륭한 소설이니까 첫 번째는 가전체의 양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가전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 왜 이러는 거니? 왜 사물을 의인화하니? 자, 뭔가를 형상화한 거지. 그죠? 뭔가를 형상화한 거예요. 주제의식을 형상화한 거예요. 문학의 본질이니까 그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인화된 사물 있잖아요. 사물. 얘가 이제 주인공이 있죠. 의인화된 사물. 주인공의 행적을 파악해야 됩니다. 행적.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심오한 의미를 물어보기보다는 보통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이 사실과 같은 거, 사실과 다른 거. 그러니까 내용일치, 사실적 판단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언급된 것이 아닌 거, 내용과 다른 거 이런 거가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교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이 가전체 소설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교훈을 주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 주인공의 행적이 긍정적 평가가 있고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각각 뭔지. 이게 딱딱 있고 여기서는 거의 부정적 측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교훈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지금 2번에 보면 지금 문제 유형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이 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이 실려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윗글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2번 보세요. 2번. 사실은 말한다 네모치세요. 이게 이 가전체 소설의 형식상 특징이거든요. 마지막 부분 쪽에 가면은 사실은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결국 주제의식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제 포인트 볼게요. 가전체 양식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가전체 양식의 특징 첫 번째 사물을 의인화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되게 특이한 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전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일대기적 구성이 뭔지 알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적을 다 다루고 있는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독특한 건 뭐냐면 그 사물, 우리가 의인화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물에 가계 및 내력이 나와요. 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고 조상들은 뭐 하던 사람이고 어디서 뭐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게 독특하죠. 이게 가전체 문학의 되게 특징입니다. 조상은 수양상에 살았고 공가의 아버지는 천으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주인공의 행적,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 형상화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면 보면 이제 사물의 성품이나 특성을 막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형상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게 주제를 이렇게 형상하는 거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게 나쁘다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여기 사물에 대한 평가인데. 사실은 말한다. 거기서 말하는 사실이 뭐냐면 사실은 말한다 이러거든요. 이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 역사.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가를 내려요. 그 평가는 뭐와 직결되어 있다? 주제의식과 직결되어 있다. 그 주제의식은 대부분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훈적 내용이다. 자, 이제 조금 이 가전체 소설을 왜 쓰는지 알겠죠? 네. 가전체 문학을 쓰는 이유는 뭘 주려고? 교훈을 주려고? 어떤 형식을 빌려서? 어떤 형식을 빌려요? 사물을 의인화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요. 그래서 그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사물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그 사물은 어떤 가계와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고 걔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얘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고사나 중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요소들만 이제 가지고 한다. 주로 그리고 사슬하기 문제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문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산문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산문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 자, 산문은 출제요소가 뭐였니? 까먹었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서사 문학부터 시작하려잖아. 서사. 이야기를 풀어내서 주제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배우는 그런 소설 장르처럼 그렇게 정교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전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여러분들 물론 얘도 서술상 특징은 나옵니다. 서술상 특징 나왔죠? 두 번째, 자 보기입니다. 밑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기를 참고해 밑글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거야. 자 이거는 힌트가 되긴 어렵네요. 그죠? 이건 힌트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공방, 인물에 대한 설명이네요. 인물에 대한 문제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기억나죠? 다시 안 해도 되죠? 인물, 사건, 배경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서사. 서사 문학에서. 그죠? 제목 보고, 서술자 찾고. 기억나는 거죠? 아니라고 하지 마요. 자, 서술자 찾고. 그 다음에 줄거리 파악이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형성하는 거니까. 그지? 그 줄거리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중요하다고 했고 맞아요? 소재나 배경의 기능 이런 거 중요하다고 기억나시죠? 그게 소설이었어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얘는 소설보다는 그 줄거리가 정교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에 형식에 집중을 하고 얘의 특징이 그 행적을 통해서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마지막에 평가를 통해서 교훈적 내용을 전달한다. 됐습니까? 자, 제목이 뭐냐? 공방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인공에 대한 인물에 대한 문제.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문제가 나왔고요. 4번. 선생님 뭐라고 했지? 한자성어 나온다고 했죠? 네, 또 나왔네요. 그죠? 하나하나 정립하듯이 한자성어는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자, A에서 이 결국 뭐냐면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거. 세부 정보 확인하는 거. 이것도 잘 나오죠? 이거는 풀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분석하는 훈련이 생겨할 수 있으니까. 자, 공방전입니다. 공방전. 뭐 저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 알겠죠? 저는 뭐였어요? 일대기죠? 그 사람에 대한 기록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공방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방의 자는 벌써 어렵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자, 공방은 둥글 방 그리고 가운데는 네모난 거야. 모개 여기 써있잖아. 엽전. 엽전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어. 아니? 상평통동 써있잖아. 맞아? 이 아이 특징 봐봐. 겉은 어떤데? 둥근데 속은 어때? 각졌어. 오났어. 그리고 얘는 돈이야. 그럼 잘 봐봐. 돈을 어떻게 한 거야? 의인화했어. 자,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교훈을 주겠다는 거네. 그지? 그럼 우리 이제 돈이 이 공방에 대해 속성을 잘 알아보자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전체 소설을 기억하라고 하면 제일 처음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 했니? 가계 및 내력.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현대소설 같은 거 생각해봐. 어떤 소설이 주인공이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조상이 어떤 사람 이런 거 나오는 소설 봤니? 없죠. 이건 지금 가전체만의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알겠죠? 봤더니 공방이라는 게 이제 돈이라는 건 알겠어. 자는 관지이니 관지라는 거는 이렇게 꿰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동전 어떻게 갖고 다녔습니까? 가운데 구멍에다가 이렇게 끈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깬다라는 뜻. 자, 그런데 자, 이게 되게 웃겨. 사람이야 의인화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뭐야 호와 자를 따로 가지고 있었죠. 연암 박지원 선생 이런 식으로. 얘도 있네. 그런 식으로 귀엽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조상이 내력 나오네요. 맞아요? 네.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들어 구렬 속에서 살아. 아직 나와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자,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 공방이 뭐다? 공방이 뭐다? 돈이다. 그럼 그 돈의 조상은 아직 쓰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가? 아직은 뭐가? 돈이 아직 세상에 널리 쓰이지 않았단 말이겠네. 우리는 문학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면 이 뜻은 돈이 아직 세상에 쓰이지 않았다는 거야. 자, 처음 황제 때에, 자, 처음 이런 거 지금 근데 이런 거 봐봐. 처음 황제 때니까 언제야? 이거 중국이죠. 황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황제 때 조금 채용됐다가, 채용이라는 거는 뽑혔다는 얘기인데 얘 누구라고요? 공방이? 돈이라고요. 돈을 의인화했다고요. 그러면 돈이 조금 뽑혔다는 얘기는 돈을 조금 통용했다, 융통했다 이런 얘기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나라나 이런 말이 없고 그냥 황제라고 할 때는 전설상의 제왕으로 헌원 씨를 의미한다. 중요하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니니? 이런 거에 막 이 뭐지? 헌원 씨 막 외워. 집에서 막 중국 전설상의 헌원 씨 이거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때 중국의 어떤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어떤 대명사격으로 쓰이는 거니까. 자, 성질이 글쎄요. 세상 일에 그리 단련되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잘 쓰였다? 잘 통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뭐 우리는 전자화폐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돈이 처음에 융통될 때 그 돈의 개념을 어떻게 했니? 그냥 뭐야 이게 그냥 쇳덩어리 아니니? 그러니까 그게 널리 통용되기까지 쉽진 않았겠죠. 자, 제가 근데 이게 누군지는 알아야 돼. 이게 소설, 고전 소설에 선생님이 신경 쓰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전 산문에서 여기 소설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산문에서 뭐냐면 지칭어 잘 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황제가 상궁을 불러 누굴 불렀어? 얘가 누구래? 대장장이. 여기서 이제 벼슬아치 얘기지만 실제로 대장장이라는 얘기야. 공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대. 뭘 보여줬어? 공방에 조상. 지금 뭐? 돈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돈을 보여줬다고 대장장이. 이 어떻게 했는가? 이 어떤 사람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산야의 성질이 비록 쓸만하지 못하거나 산야라는 거 산야. 산과야 이거 야생기가 아직 있다는 거지. 그치. 세상에 두루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야생기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옛날에 화폐는 어땠지? 뭘로 만들었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굴이나 철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생긴 엽전 모양이 있니? 어디 캐보면? 아니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가공하는 거잖아요. 다 두들기고 만드는 거잖아, 하나씩. 맞죠?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라는 게 여기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누굴 불렀다고? 상궁이라고 했는데 가로치고 제가 여기서 대장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 만드는 사람이. 쇠나 이런 구리 같은 거 녹여가지고 그거 다듬는 사람이 누구야? 대장장이잖아, 대장장이. 그래, 대장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대장간 가면 뜨거운 물, 그 굴이나 철을 녹이는 그거 있죠? 그게 풀무예요, 그거. 바람을 일으키는 거. 그때 바람 일으키는 거 막 불 피울 때 그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긋고 빛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는 거지. 이게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가공하는 거지. 주조 과정이죠, 주조. 화폐를 만드는 주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자질이 마땅히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이나 철을 달구고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돈의 주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자는 왕이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이 되게 하오니 원컨대 폐하는 저 완고한 부리와 함께 내버리지 말으라.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잘 가공을 해볼 테니까 한번 통용시켜봅시다.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써보라고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자, A 봅니다. A. 이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가. 공방 뭐라고요? 돈이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 드디어 뭐다?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A 부분 볼게요. A. 돈이 세상에 점차 유통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수타로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에 살게 되었다. 자, 그의 아버지 천. 자, 여기 공방이 벌써 나왔다고 하면 안 되겠고 돈이라고 해야 되겠다. 미안해. 이거 공방이라고 하면 헷갈리겠다, 니네가. 공방은 아직 안 나온 거고 공방은 화폐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돈이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뒤에 난리를 피하여 이렇게 됐고 이사를 살 때, 자, 이제 누구부터? 그의 아버지 누구? 천. 얘도 뭐냐면 화폐의 일종이에요. 뭐냐면 중국, 이거 외워야 되니? 몰라도 돼. 그냥 화폐 일종이야. 언제 썼던 거? 중국 신라야 때 왕망이 발행한 엽전이에요. 아버지지 그러니까, 그치? 옛날에 썼던 화폐니까. 주나라 대제로 나라의 부세를 맡았었다. 이건 중요하네요. 부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공방의 아버지인 화천이 주나라 때 부세를 맡았다. 무슨 뜻일까? 세금으로 돈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세금을 매길 때 돈으로 그것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정답. 잘했어요. 보이나잖아, 여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세고 부세를 맡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금으로 매겨서 부과하는 일을 한다는 것. 즉,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아버지 얘기니까 공방의 가계도에 대해서 출현 배경,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방의 위인은 이라고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제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즉 공방 얘기, 공방 드디어 나옵니다. 방의 위인이, 자, 외양이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라고 설정한 이유.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문학은 그렇다고 배웠잖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돈의 뭐예요? 이중성 벽붙입니다. 겉으로는 둥글둥글한 것 같지만 안에 날카로운 걸 가지고 있는 거. 이중성. 때에 따라 웅변을 잘하며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자, 벼슬이 됐다는 건 돈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홍려경 외울 필요 없어요. 그때 오왕 비가, 자, 이름이에요. 비는 오나라의 왕 비가 교만하고 참어라요. 참어라는 건 막 분수에 넘쳐서 지나친다는 건데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자, 이제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오나라의 왕 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고 참어라대. 자, 근데 그 다음에 방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뭐야? 방의 행정을 따라가는 거지. 방의 행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는 거지. 자, 첫 번째 방은 어떤 애야?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난 이러한 이중성을 가진 외형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오나라의 왕 비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양상은 뭐냐면 그 권세가에 어떻게 됐어? 딱 붙어. 그쵸?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애야. 알겠니? 자, 그럼 기억 문제 풀어볼게요. 인물의 태도 볼게요. 가렴 주고 전전반측 감탄고토 연목구어. 한 몇 번일까요? 네, 호가호이가 뭐예요? 호랑이. 없을 때. 그치? 누가? 호랑이 대신해가지고 그 권세에 빌붙어가지고 꼬붕들이 원래 더 설치잖아요, 옆에서. 일진들은 조용히 가는데 그 옆에 야 이러면서 가는 애들은 다 옆에 꼬붕들이죠. 꼬붕이라는 단어를 아나? 자, 갑니다. 그렇게 보니까 얘는 어떤 속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권력에 권세에 어떻게 하는 애야? 아부하는. 좋은 사람 같아요? 권세에 아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돈을 자꾸 이렇게 표현할까? 이 사람의, 이 작가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하세요? 돈을 부정적으로 자꾸 서술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무제 때에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에게 벼슬을 줘서 부민으로 삼아. 자, 부민우라는 거는 뭐냐면 부유민 뭐야? 백성을 풍요롭게 하고, 그죠? 잘 살게 하는 그런 벼슬이에요. 자, 돈의 일반적인 역할, 나라 국가를 채우고 부유하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영역이 여기 조금 나오네요, 여기서.
조금 부자를 살게 해주는 부민우. 이 부민우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하긴 한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자, 염철승이라는 건 뭐냐면 염은 소금염, 철은 뭐냐면 쇠예요. 그럼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소금과 쇠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관리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했었던 거예요. 전매사업. 지금 담배 인삼공사 같은 거죠. 자,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그의 매암 형님이라고 하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이건 뭘까? 왜 형님이라고 할까? 얘들아, 니네가 심리를 생각해봐. 근이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민호한테. 염철승이. 형님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둘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지. 밀접하다는 얘기지. 긴밀하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두 개가. 자, 이제 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방은 어떻게 해요? 대놓고 완전 부정적인 얘기지. 대놓고 뭐래요? 욕심이 많고 더럽대, 성질이. 염치가 없대. 최악이야. 자, 돈이야, 돈. 자, 돈의 속성이야. 돈을 왜 이렇게 말할까? 자, 돈은 사실 실질적으로 얘가 인격이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결국 뭐냐면 인간이 돈을 쓸 때의 태도겠죠. 돈과 인간이 돈 맛을 알았을 때의 태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얘가 실제 돈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실제 이거 움직여 다니는 애가 아니잖아. 이거 결국 얘가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다는 건 돈의 맛을 알고 돈을 많이 가졌을 때 인간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지고 이렇게 좀 그 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거겠죠? 와, 진짜. 자,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걸 좋아한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였다. 자, 밑줄 칩니다. 곡식을 천하게 하였다. 화폐를 중하게 하여, 화라는 건 이제 재화, 뭐 물질이나 뭐 화폐 이런 것들을 중하게 했다는 얘기죠. 별표 칠게요.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산업공상을 끝을 쫓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간관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근데 조선시대 여러분 허생전 배웠으면 알 텐데 산업공상 기억나세요? 산업공상에 들어있는 산업공상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예전에 농경사회 뭐예요? 산업공상. 선비가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 농사, 그 다음 얘가 뭐야? 공업이에요. 공업. 생산하는 거. 물건을 생산하는 일. 상이 뭐니? 상업이야.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뭐예요? 농사를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봤단 말이야. 얘들아, 농사 쉽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자, 공업은 뭐예요? 공업도 뭔가를 생산해내는 일이긴 하죠. 그죠? 근데 상업은 어떻죠? 어떤 걸 파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니네 같으면은 죽어라 일하고 이만큼 벌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엄청 남길래? 이거 하고 싶잖아. 이게 돈의 유통이 결국 상업에 엄청난 발달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물교환 시대에 상업이 발달할 수 있겠어? 아니잖아요. 근데 화폐가 통용되면서 상업이 무지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면서 뭐하게 만들어? 힘든 농사 안 하고. 맞니? 산업공상의 끝이라는 건 이제 이 상을 말하는 거죠. 장사치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죠,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면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돼? 근간이 흔들린 거 나라에. 그죠? 그 당시엔 그거밖에 생각. 지금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 있었겠니? 무슨 반도체를 수출했겠니?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건데 그걸 안 지으면. 그래서 많은 관료들이 상소해서 문했지만 듣지 않았다. 됐니? 그 다음에 방은 또 재치있게 권기를 잘 섬겨서, 권기라는 거는 권세가 있고